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TV 오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스턴 대 애틀랜타 경기 시작으로 쭉 해볼 텐데, 오늘 양 팀 다 결장이 꽤 많습니다. 보스턴은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직전 경기 때 테이텀이 발목 쪽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미러키의 쿤보가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테이텀이 좀 발목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퀘스천블이 달려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보스턴 얘기를 할 때마다 보스턴은 작년에도 이 5명 중에 한두 명 빠진 거는 그렇게 큰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아무래도 테이텀의 중요도가 조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확대를 해보면은 테이텀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격차, 특히 이 수비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보스턴 수비는 잘 돌아가는데, 공격면에서 테이텀이 있을 때가 플러스 13점가량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브라운 결장도 좀 길었었고 클러치에서 테이텀이 해주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테이텀이 코트 위에 없으면은 보스턴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4점 가까이 손해를 본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내일 테이텀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작년에도 나름대로 많이 뛰었었고 관리 차원이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저는 나오는 쪽으로 생각은 하지만은 무튼 테이텀의 출전 유무는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애틀랜타는 또 대형 악재가 있습니다. 트레 형이 이제 아킬레스건 쪽의 문제 때문에 내일 경기는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트레 형이 결장을 하는 애틀랜타다. 작년에도 이제 트레 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옆에 드존테 머레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레 형이 없을 때 애틀랜타가 오히려 좀 오바 게임은 못하지만은 되게 좀 단단한 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되게 잘했었습니다. 특히 이 트레 형이 없을 때 보스턴을 2번이나 잡아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애틀랜타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무튼 현 시점에서는 트레 형이 없으면 핸들러도 조금 모자라고, 게리슨 매튜스가 2번으로 올라오고, 다니엘스가 원래 기본 포지션이 포인트 가드긴 하거든요. 물론 뭐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제 제일런 존슨이 조금 리딩에 도움을 주고 매튜스로 올려가지고 외곽에서의 좀 화력을 더하는 그런 모양새일 것 같은데, 그 작년에도 보면은 트레 형이 이제 없어지면은 애틀랜타는 이렇게 언더오버가 20점가량 요동쳤었습니다. 경기력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언더오버가 특히 많이 움직였었다. 트레 형 역시 올 시즌에 애틀랜타가 기본적으로 썩 못하고 있어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은 트레 형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수비는 여전히 뭐 실점 많이 합니다.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트레 형이 코트 위에 없으면 애틀랜타는 공격력이 거의 한 14점가량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 형이 없어지면은 애틀은 한 13에서 14점가량 손해를 본다. 매우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올 시즌에는 더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금 다이슨 다니엘스가 여기 보면 이제 수비 스탯 관련해가지고 누가 뭐 1, 2, 3등 안에 드냐 이런 건데, 디플렉션, 굴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 팀의 소유권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어쨌든 상대를 좀 괴롭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다이슨 다니엘스가 전체 1위로 찍히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 이 부분에서 다이슨 다니엘스가 지금 유의미한 격차로 1등입니다. 밑에 보면은 뭐 제이슨 테이텀도 있고 한데, 다니엘스가 한 경기에 막 스틸을 6개씩, 7개씩 이렇게 찍어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 압박도 좋고 상당히 수비적으로 훌륭한 면모를 보여주는데, 내일은 이런 애틀랜타는 상대를 최대한 핸들러를 압박하고 외곽을 조금 틀어막는 그런 모양새로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트레력이 없어지면 애틀랜타의 수비력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내일 경기는 현 시점에서 지금 보스턴이 리그에서 120점을 뽑으면서 경기다 5등 정도의 공격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득점 면에서는. 대신에 수비가 썩 작년 같지는 않다 이런 게 보이긴 하고, 야투율도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애틀랜타는 트레 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공격이 그렇게 막 순위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내일은 공격이 감소가 될 거다. 대신에 지금 3점슛 수비라든지 전체 실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최하위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나아질 거로는 보이거든요. 아마 작년이 가장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고, 딱 애틀랜타의 색깔이 크게 바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스턴도 막 작년만큼 아주 막 공격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14.5라는 프레임 값은 엄청나게 크기는 하잖아요. 오늘 경기가 TD가든 보스턴의 홈이라고 할지라도 작년에도 애틀랜타가 꽤나 비볐던 것도 생각이 나고, 저는 한번 이건 좀 애틀 프렌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뭐 테이텀이 나온다면 얘기가 좀 크게 달라지겠지만은, 나와도 나름대로 애틀랜타는 본인들의 수비력을 과시를 할 만한 하다. 여기에 지금 뭐 선발 자원 중에서 사실 점수를 꾸준하게 뽑아줄 만한 자원도 그렇게 안 보이고, 제커리 리샤시도 진짜 가끔 터지는 정도고, 그나마 제일런 존슨이나 인사이드에서 득점할 수 있는 카펠라, 오콩우, 매튜스의 외곽 이런 것들이 힘을 해줘야 되는데, 애틀랜타는 확실히 트레 형이 없으면은 공격이 많이 꺾이긴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트로이트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자, 이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 쪽에서는 버틀러의 결장이 계속해서 있었죠. 제가 지난번에는 버틀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엄청 마이애미가 손해를 보진 않는다. 올 시즌 에이스는 사실 히로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양 팀의 이런 상대 전적 한번 보도록 하면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마이애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3시즌 동안 지금 1대8이에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7연승을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언더 게임도 되게 많았었다는 거. 이런 와중에 있는데, 아마 마이애미는 내일 버틀러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 뭐 하이스미스라든지 하케스 이런 애들이 조금 출전 시간을 나눠 가질 것 같고, 4번 슬롯은 제가 러브라고 적어놨지만은 아마 요비치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뛸 것 같고, 직전 경기도 요비치가 이제 클러치 샷을 뽑아주면서 좋은 활약도 했었는데, 무튼 내일은 선수 결장 측면에서는 마이애미가 약간은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디트로이트는 지금 보시면은 듀렌 정도가 아마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 듀렌이 이제 좀 훌륭한 공격면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센터예요. 센터 유망주인데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아데바요. 사실 수비적으로도 저는 예전 같지는 않다. 현재는 올 시즌에 특히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아데바요가. 제가 뭐 이제 점수라든지 필드골 성공 이런 부분들이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이 친구가. 커리어 평균 대비 이 야투 성공률이 한 15%가량 떨어져 있고, 3점 슛은 원래 뭐 그렇게 잘 쏜 선수는 아니니까 평균 득점도 아쉽고 야투율도 아쉽다. 효율이 되게 안 나와요, 공격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히로라든지 로지어 이런 애들이 공격면에서 조금 해줘야 된다, 이런 날인 것 같은데, 직전 경기 때 마이애미가 미네소타를 상대를 하면서 22턴오버를 저질렀거든요. 올 시즌 가장 많은 턴오버였었는데, 근데 또 이제 히로가 점수는 많이 뽑아주긴 하지만 이 친구도 상대한테 좀 압박에 고전하다 보면 이렇게 턴오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8개나 저질렀었는데, 근데 직전 경기 상대했던 미네소타에는 뭐 앤트맨도 그렇고 NAW나 뭐 디미친도 다 괜찮은 수비수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디트로이트는 사실 전부 수비가 썩 훌륭한 선수들은 아닙니다. 특히 앞선에서 상대방의 턴오버를 유발하는 능력도 리그에서 뭐 최약체 수준이기도 하고, 오히려 본인들의 턴오버는 많고, 이래가지고 되게 어렵긴 하지만은 여태 뭐 상대 전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저는 마이애미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고요. 또 언더 같은 것들 둘 다 색깔이 좀 느릿느릿하고, 각각 이제 페이스 28등, 페이스 27등, 뒤에서 3등, 4등 하는 애들이라 가지고 언더 게임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게요. 올 시즌 뽑아낸 성적들도 보면은 216.5는 언더가 날만한 기준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랜도 대 샬럿 경기, 사실 올 시즌 둘 다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이 올랜도는 원정에서 크게 고전을 했다가 이제 또 홈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에서는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다. 뉴올이나 워싱턴 현 시점에서 좀 약한 팀들이긴 했지만은 샬럿 또한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랜도가 일단 홈에서 세다는 거, 밑에 보면은 작년에 뭐 플레이오프 포함하고 정규 시즌까지 해가지고 홈에서는 12연승 중이고, 올 시즌 홈 4경기는 전부 다 승리를 했다. 홈이랑 원정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홈에서는 지금 평균 득점이 117.8점, 실점이 99.5점으로 홈에서는 올랜도다운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원정 가면 실점이 10점이 늘어나요. 득점도 한 15점 빠지고. 이래서 올랜도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net 레이팅 차이가 아주 크다. 그래서 홈에서의 2점, 상대가 그렇게 빡센 상대도 아니라는 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고, 반대로 샬럿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인사이드에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번에 이제 디아바테라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15리바운드를 걷어내면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여전히 샬럿이 인사이드 경쟁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올랜도가 아무래도 여기 있는 바그너나 비타제 아니면 모리츠 바그너 이런 애들 전부 다 인사이드는 높이는 가져갈 수 있는 애들이라 가지고 샬럿이 지난번처럼 그렇게까지 해내긴 좀 어려우리라 보고요. 이게 주목할 만한 건 지금 샬럿이 원래, 제가 라멜로 볼이 있는 샬럿은 되게 공격 면에서는 괜찮은 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센터인 닉 리차즈가 빠지고 나서 4번, 5번 슬롯이 비어있는 점, 마일스 브리티스도 없는 점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최근 5경기 닉 리차즈가 없는 5경기 동안 득점이 102.4점, 실점이 104.8점이거든요. 이게 올 시즌 평균 대비 득점은 7점이 떨어져 있고 실점도 한 8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오버 상으로 15점이 빠져 있다, 최근 5경기는. 이렇게 계산을 할 만하거든요. 뭐 이 경기들 중에서는 뭐 연장 간 경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샬럿이 사실 언더 게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팀인데 요즘에는 특히 좀 언더 게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랜도는 수비 지향적인 팀이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올랜도가 홈이라는 점도 들고 싶고, 그리고 뭐 언더 게임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올랭 사이즈의 언더, 그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올랜도도 지금 벤케로가 없어가지고 엄청 사실 공격면에서는 잘 안 풀릴만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3점 슛을 조금 나아진 면모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샬럿도 앞선 수비가 썩 좋지는 않다. 원래 수비적으로는 자랑하는 게 없는 애들인데
내일은 올랜도가 그래도 공격면에서 막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는 않네요. 하지만 늘 샬럿이라는 팀은 이렇게 뭐 라멜로나 뭐 브랜든 밀러도 그렇고 다 뛸 수 있는 선수 이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고 템포 푸시를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대 뉴욕 경기인데 엔비드가 돌아오게 됐죠. 엔비드가 시즌 데뷔를 치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라델피아는 또 메시가 빠져요. 아직도 필라델피아는 100%의 컨디션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드의 좀 그 유무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은 기본적으로 10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엔비드가 올 시즌에 출전 안 했기 때문에 작년으로 가져왔어요. 작년에도 엔비드가 되게 많은 경기를 빠졌었거든요. 부상도 있었었고 이 친구가 코트 위에 있을 때가 득점이나 뭐 실점 둘 다 영향력이 큽니다. 득점 면에서는 거의 한 6점가량 엔비드가 있을 때 좋아지고 수비적으로도 한 4점가량 좋아집니다. 이래서 언더오버는 큰 차이는 없는데 엔비드가 이제 코트 위에 있어야지 거의 한 10점 이상 필라델피아의 점수가 좋아진다. 아무래도 엔비드가 있으면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이 친구가 인사이드도 인사이드고 외곽도 종종 쏴주고 특히 또 미드레인지는 아무도 못 맞고 자유 투핑 뜯기도 끝내주고 이래가지고 내일은 엔비드의 이 존재감이 상당히 좀 빛을 발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맥시가 없는 거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좀 엔비드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 두 경기 모두 다 맥시가 없었을 때 그때 또 엔비드도 없었는데 그 두 경기 모두 다 다른 선수들의 야투율이 되게 별로였었단 말이죠. 점수 뽑는 능력도 그렇고 그동안 필라델피아는 이렇게 좀 공격면에서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야투 방어나 3점 방어가 거의 뭐 리그 최악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 상대한테 허용하면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이야. 그리고 공격 역시나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갔는데 과연 엔비드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런지. 다만 엔비드 역시 오늘 경기가 복귀 경기이기 때문에 또 막 그렇게 많이 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좀 미궁에 빠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한데 지금 뉴욕은 사실 이런 야투 효율은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뭐 타운스가 180 클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또 타운스가 있으면은 상대팀이 뉴욕의 그 제한구역이라고 하죠. 리스트릭트 에어리아라고 그쪽에서 그 야투 성공률이 되게 높습니다. 한마디로 타운스가 작년에 뭐 하텐슈타인이나 이런 애들이 있을 때만큼 림 프로텍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필라델피아도 사실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큰 팀도 아니고 특히 엔비드가 있으면은 인사이드에서 많은 걸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은 뉴욕이 좀 인사이드 수비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뉴욕 닉스는 골밑 수비가 리그 최악 수준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조금 걱정이 있기는 해. 어쨌든 뉴욕은 그래도 뭐 타운스의 수비가 아쉽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리그에서 5번째로 실점이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 인디애나한테도 나름대로 잘했지만은 인디애나의 3점이 후반전에 그냥 말도 안 되게 터지는 바람에 패배를 했었는데 지금 뭐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3점이 확 살아난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 어렵기는 해요. 물론 엔비드가 인사이드에서 어그로를 많이 끌으면 외곽에서 오픈 3가 많이 찬스가 날 수도 있기는 한데 필라델피아 경기력이 여러 가지 좀 미궁에 빠져 있다. 엔비드가 길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작년에 서로 간의 맞대결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이제 대체로 얘네들이 붙었을 때는 엔비드가 많은 경기를 결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들을 뉴욕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사실 또 뉴욕도 작년만큼의 지금 수비력이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멤버상으로도 아직은 좀 100%는 아닌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뉴욕 쪽으로 좋게 보기는 합니다. 엔비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만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필라델피아는 드디어 에이스가 돌아왔다. 그래서 홈 경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경기이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달라질 필라델피아의 이런 좀 상승폭보다는 워낙에 올 시즌에 필라델피아와의 뉴욕의 격차가 더 커 보인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뉴욕 사이드를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뉴욕이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가 없을 때도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득점 실점 더하면 거의 한 223점 이렇게 나오는데 뉴욕도 비슷해요. 근데 내일은 기준점이 216.5다. 아마도 작년에 맞대결상으로 얘네들이 슬로우 템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또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또 맞대결 했던 무대가 플레이오프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적은 점수차가 났었는데 저는 한번 오바 쪽으로 216.5면은 오바를 한번 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다음 미러키 대 토론토 경기. 이 경기도 릴라드의 결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도 사실 지금 빅3 중에 미들턴이랑 릴라드가 빠져있기 때문에 쿤보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된다. 이런 날이긴 하거든요. 뭐 릴라드 대신에 AJ 그린이 올라올 거다. 저번에 한번 3점으로 아주 놀래킬 만한 활약을 했었던 그런 경기가 있었지만은 어디까지나 좀 루키에 가까운 친구고 되게 지금 전력이 뭐 반토막이 났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할 만은 해요. 그에 반해서 토론토 퀴클리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스카티 반즈가 없기도 하고, 사실 토론토는 올 시즌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는 시즌이잖아요. 작년 후반기부터 그 전에 뭐 시아캄이나 아누노비가 있었던 시기보다 그나마 이제 반즈를 지키고 거의 뭐 트레이드를 엄청 많이 단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반즈가 나가고 나서 토론토가 몇 경기 동안은 되게 오바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양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토론토가 최근 4경기 동안 득점이나 실점 보면은 득점이 108점, 실점이 117.8점이에요. 여전히 수비는 잘 안 된다. 지금도 수비가 실점한 거나 뭐 야투 허용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안 좋게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득점도 한창 많이 뽑을 때보다는 7점이 빠져 있고, 실점도 뭐 한 5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최근 들어서는 토론토가 언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막 상대팀이랑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엄청 오버게임 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와중에 미러키도 릴라드가 없으면은 꽤나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나아지긴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보도록 하면은, 이 릴라드, 자, 올 시즌에 릴라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릴라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오히려 팀적으로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릴라드가 없으면 득점이 9점 정도 아쉽기는 한데 실점 면에서 거의 한 13점이 좋아진다, 14점 정도. 릴라드로 덕보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내일은 이제 미러키가 언더게임도 생각이 나긴 나거든요. 이거는 미러키도 아무래도 릴라드가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앞선 수비는 좋아질 거고 득점 생산력은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치고, 토론토도 최근에 솔직히 말해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템포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야투 시도 횟수라든지. 그래서 토론토의 이런 득점 빈도로 봤을 때 얘네들이 속공이라든지 뭐 페인트존 득점, 상대 인사이드에서 뽑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여전히 미러키는 앞선 수비는 안 좋아도 쿤보랑 브룩 로페즈가 버티는 인사이드는 나름대로 단단하다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로페즈도 블락 같은 거 뽑아줄 때는 뽑아주는 편이기도 하고 힘에서도 안 밀리고 여전히 언더 쪽으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핸디가 많이 문제예요. 이거는 7.5라는 기준점인데, 한편으로는 미러키가 과연 릴라드가 없다고 해가지고 경기력이 확 좋아질 거냐 약간 애매해. 요즘에 그래도 미러키가 조금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토론토도 맞물려가지고 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되게 문제인데, 따지고 보면 둘 다 뭐 미러키는 2승 8패, 토론토는 2승 9패 이 지경이니까, 물론 앞으로 올라갈 부분은 미러키가 많다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 7.5 정도의 격차, 조금 애매해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올 시즌에도 얘네들이 맞대결해서 한번 토론토가 원정에서도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 미러키의 홈 성적, 작년에도 미러키는 원정보다 홈에서 특히 좋았었는데 토론토한테 이미 무릎을 한번 꿇었던 바가 있다, 이런 것들도 생각도 났고 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저는 7.5 정도면 토론토 플랜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쿤보의 활약은 대단하지만 그게 미러키의 성적으로 직결되지는 않고 있기도 하고, 릴라드가 부재한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토플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유타 대 피닉스 경기. 이 경기도 피닉스의 듀란트가 이제 2경기째 결장을 하게 됩니다. 직전 경기 이제 피닉스가 되게 어려운 게임을 했었죠. 세크랑 붙었는데 사실은 그 경기는 좀 맥 빠질 만한 경기였지만은 연장까지 가가지고, 사실 연장 가기 전에 4쿼터까지는 언더 게임 양상이긴 했거든요. 언더의 느낌에다가 이제 좀 비비는 그림, 그런 거였었는데 무튼 피닉스가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듀란트도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은 듀란트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난다. 듀란트가 없어지면은 실점도 한 3점가량 줄어들고 득점도 4점가량 빠진다, 이래가지고 일단 언더오버는 거의 한 7점 정도 피닉스가 언더로 가는 게 보입니다. 듀란트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팀에서 뭐 최고의 스코어러가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피닉스는 듀란트가 코트 위에 있을 때 올 시즌에 막 7연승을 달리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들이 대부분 클러치 싸움이었었는데 그 클러치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던 게 듀란트다. 근데 그 듀란트가 없다. 물론 이제 부커나 빌이 힘을 내줘야 되긴 하겠지만은 확실히 좀 기대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뭐 직전 경기 따져봤을 때는 부커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빌이 나름대로 잘해줬었거든요. 득점도 많이 올려주기도 하고 타이어스 존스도 잘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빵꾸를 메꾸고 있는 것 같긴 하다. 어떻게 보면 라이언 턴, 그리고 이제 벤치에서 그 오닐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을 많이 중용을 하게 되면은 피닉스가 수비적으로는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나는데, 무튼 오늘은 또 유타 원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유타의 홈은
상대팀 입장에서 굉장히 빡세다. 기본적으로 뭐 고산지대에다가 상대팀의 성원이라든지 유타의 홈이나 원정 차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맞대결상으로는 이제 피닉스가 유타의 홈이든 원정이든 6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지금 유타가 아무래도 마카넨이 복귀를 했지만은 그렇게 막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작년만큼 유타가 경쟁력이 없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여전히 유타는 지금 공격면에서 득점 뽑는 거나 야투율이나 3점슛이나 전부 다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수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도 피닉스는 공격은 그래도 나름대로 위쪽에 위치를 해 있고 생각보다 수비도 괜찮습니다. 특히 야투 방어 같은 게 상당히 훌륭한데, 유타가 사실 뭐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거든요. 피닉스의 수비력 같은 것들이 조금 빛을 발한만도 하다 이래가지고 저는 유타의 홈이지만은 피닉스의 뭐 상대전적 우세라든지 그런 것들도 따져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피닉스 사이드로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유타의 선수단의 레벨이 좀 낮아 보인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언더 게임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유타가 작년에는 특히 홈에서는 되게 오바 게임을 많이 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그 마카넨에 복귀하고 나서 첫 홈경기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글쎄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피닉스도 생각보다 이렇게 야투를 좀 신중하게 던지는 팀이긴 해가지고 저는 229.5면은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골스 대 댈러스 경기 있는데 되게 재밌을 만한 매치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타이틀, 사실 타이틀만 놓고 보면 되게 오바 게임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골스가 어쨌든 올 시즌에 오클라호마 다음 가는 수비팀이다. 지금 뭐 실점이라든지 야투 방어, 3점 방어 모두 다 거의 뭐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도 점수는 상당히 좋게 뽑아내는, 전체 득점 2위에다가 3점슛 성공률 4위, 거의 40% 가깝습니다. 야투 효율도 상당히 좋고, 이런 와중에 댈러스는 생각보다 공격이 안 돌아가지만은 수비 자체는 좋다. 작년에 후반기부터 댈러스가 이 게포드나 워싱턴 이런 애들을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밸런스를 갖췄고 그 힘으로 파이널까지 갔다고 했었잖아요. 이미지랑은 다르게 좋은 수비팀, 골스도 이런 좀 활동량 좋은, 여기 보면 멜튼이나 위긴스도 있고, 그린은 늘 골스 수비의 중심축이고, 벤치에서도 뭐 게페주라든지 포지엠스키 상당히 좀 괜찮은 수비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양팀 다 생각보다는 수비가 괜찮은 팀인지라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해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라면 이제 또 댈러스가 홈이랑 원정 차이, 작년에는 그렇게까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는 안 났었는데 올 시즌에 보니까 댈러스가 홈에서보다도 원정에서 이 득점은 별로 차이가 없어. 득점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홈에서는 107점 3실점, 원정에서는 116점 7실점으로 실점이 거의 한 9점가량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여. 물론 이제 원정에서 조금 빡센 팀들을 상대를 했다. 피닉스나 미네소타, 덴버 이런 애들 상대를 한 거긴 한데, 어쨌든 내일 골스도 공격 면에서는 되게 좀 까다로운 팀이기도 하고, 댈러스가 수비적으로 좀 고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댈러스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온 게 뭐냐면 댈러스의 벤치 스탯이거든요. 벤치 스탯. 득점은 되게 못 뽑고, 야투율도 되게 별로고, 3점슛도 되게 별로고, 이런 공격 스탯 면에서 댈러스의 벤치 효율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돈치치나 어빙을 조금 출전 시간을 나눠가지고 얘네 둘은 무조건 벤치에서 한 명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댈러스가 결장도 되게 많아요. 워싱턴이나 라이블리가 내일도 아마 나오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뭐 라이블리가 복귀를 하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라이블리가 온다고 해가지고 공격에서 아주 플러스가 될 거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댈러스는 좀 벤치 포워드들이 약간은 모자란 점, 그냥 뭐 디니디라든지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반면에 골스는 리그에서 벤치 출전 시간을 1위로 벤치를 가장 많이 돌리는 팀이기도 한데, 벤치에서도 굉장히 잘하죠. 얘네들은 저번에 봤었던 뭐 그 워터스 주니어라든지 포지엠스키나 힐드 이런 애들이 벤치에서 나오다 보니까 골스는 벤치 구가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기준점이면 아무래도 골스가 조금 땡기고, 언더오버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얘네들이 작년에 맞붙였을 때도 되게 막 오바 게임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언더 양상도 좀 있었다. 최근에 3경기가 모두 언더였어갖고 고민되지만은 나는 그래도 오바 생각은 나. 골스가 과연 댈러스를 무지막지한 차이로 꺾어 놓을 수 있냐, 그게 관건인데, 댈러스도 근데 막 상대한테 엄청 부러지고 이런 모양새는 별로 없었거든요. 올 시즌의 평균 성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언더가 맞는데 뭔가 나는 오바가 조금 끌리긴 하네. 이거는 사실 언더오버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저는 골스 사이드만 좋게 볼게요, 이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 뭐 내일 양팀 다 딱히 결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약간 이 스타팅 라인업에 변화를 줬는데 쉐이든 샤프를 이번에 기용하고 원래 3번이었던
그 아브디아가 벤치로 내려간 모양새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공격에 조금 더 힘을 싣겠다. 사이먼스나 샤프는 둘 다 좀 슬래셔형 유형이고 그랜트도 포지션 많이 가면서 공격에 좀 힘을 쓰는 모양새고 그래서 수비적으로 플러스가 될 만한 친구가 카마라랑 에이튼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에이튼도 그렇게 플러스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이거는 그렇게 좋은 라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밸런스가 오히려 있을 때가 조금 포틀랜드가 까다로웠는데 이런 라인업이면 뭐 외곽이 엄청 터지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그랜트도 3점 효율이 좋지도 못하고 사이먼스나 샤프? 솔직히 말해서 미네소타에는 이런 슬래셔들을 막을 만한 선수가 아주 줄비하죠. 앤트맨도 좋은 수비수고 콜리 늙었지만 여전히 손질은 살아있기도 하고 뭐 안되면은 NAW나 디빈첸조 이런 애들 쓰면 돼요. 나즈 리드 또한 발빠른 수비수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포틀랜드 라인 이런 스타팅 라인업은 좀 밸런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양팀의 상대적 상으로 작년에 미네소타가 5연승을 달렸다. 작년엔 전부 다 이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의 이런 밸런스가 안 맞는 라인업은 경쟁력이 그렇게 있어 보진 않는다. 지금 포틀랜드가 아무래도 공격면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의 뭐 리그 꼴찌 수준의 공격이야. 유타랑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득점이나 야투 뒤에서 2등이고 3점슛 리그 꼴찌 뭐 이런 모양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포틀랜드의 공격은 많이 의심이 된다. 미네소타 그래도 지금 뭐 리그에서 3점 같은 거 잘 쏘고 있고 앤트맨이 지금 3점 기록 모양새를 달리고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여전히 3점은 잘 막아낸다. 옛날보다 작년보다 이렇게 수비력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래도 미네소타는 좋은 수비수도 많고 특히 클러치에서 힘을 발할 수 있는 라인업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게 포틀랜드가 또 미네소타가 오늘 포틀 홈이고 미네가 원정인데 얘네들이 이제 실점이 되게 많아집니다. 포틀랜드는 홈에서는 123.6실점인데 원정에서는 117.7실점이었었어요. 딱히 그러니까 원정에서 오히려 더 끈덕진 게임을 한다. 뭐 이렇게 볼만한데 무튼 홈에서는 실점이 더 많았었다. 그리고 미네소타 홈에서는 104.5실점인데 원정으로 가니까 114.3실점이 된다. 이래서 둘 다 각각 홈이나 원정 이런 구도에서는 포틀은 실점이 13점 많아지고 미네소타도 원정 가면 실점이 10점 많아지고 이런 게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오바도 조금 생각은 나는데 저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양팀 간의 격차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쪽이라 가지고 미네 사이드에다가 언더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미네소타 물론 포틀이 약팀이긴 한데 미네소타도 사실 막 상대를 엄청 쉽게 요리하고 일찌감치 많이 앞서 나가고 이런 구도가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8.5도 조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양팀의 색깔상 그래도 언더가 맞아 보이기는 해요. 포틀랜드도 그렇게 빠른 팀도 아니고 미네소타 리그에서 야투를 가장 안 던진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저는 언더로 보고 있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